네, 3월 3일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 볼까요? 네, 침공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민간인 희생자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신문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신문 한국일보 일면인데 보시면은 마치 우크라이나 국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틀 안에 우크라이나 기사를 실었는데 그 안에 있는 사진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에 있는 한 마을의 모습인데요. 도로가에 가로수가 있고 전봇대도 보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승용차도 다니고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는 그런 곳이었을 텐데 러시아군 탱크와 군용 차량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부서져서 잔해만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좀 먼 쪽을 보면 온전한 탱크가 한 대 보이는데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국기가 꽂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느껴지듯이 러시아군은 갈수록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퍼붓고 있는 모습인데요. 군 병원까지 공격을 당했다고 하고요. 시의회 의사당, 대학 강의실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인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시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러시아군 폭격으로 25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체로 보면 민간인만 2,000명 넘게 사망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가 걱정을 더 키우는데 네. 지금 러시아군 부대가 키이우 외곽 25km 지점까지 진출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2차 협상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신문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우리도 그렇고요. 이게 원래 키예프 이런 표현을 쓰다가 키우로 바뀌었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키이우 지금 위쪽에 보시는 걸 보면 아래쪽에 키예프라고 병기가 돼 있고요. 제2의 도시 아래에도 하르키우라고 쓰여 있죠. 예. 이렇게 바꿔 쓴 거는 어제 국립국어원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 표기하던 키예프, 하리코프 이런 것들은 러시아 발음을 따른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크라이나 현지 발음으로 표기하게 된 거죠. 이렇게 권고한 배경에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국립국어원은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관련 지명이나 인명 표기에 대해서 원칙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었지만 우선 일부 지명에 대해서 현지 발음을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4일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에서 지명 표기를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요, 그 외신에서 독도 기사를 관련 쓸 때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셈이다라고 예.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비유를 보니까 대충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비유하니까 진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 하나 더 볼 텐데 스위프트 제재가 사실 강력한 제재로 알려졌었는데 이게 러시아 은행 중요한 게 좀 빠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손발이 묶인 셈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 1위 은행 스베르방크 그리고 국영 가스 회사의 계열사 은행 가스프롬방크가 예. 스위프트 퇴출 대상에서 빠졌다라는 기사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이 제목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에너지의 발목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작년 기준 유럽 천연가스의 러시아 의존도가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올릴 경우에 유럽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면 제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정치 지도자에게 치명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 1위 은행 스베르방크가 러시아 전체 자산의 은행 자산의 약 30%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예. 이 스위프트 제재의 힘이 다소 빠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실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제재들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상황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방역 수칙이 좀 완화된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그런 논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13일까지 지금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예. 좀 이르게 조정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 실려 있었습니다. 예. 경향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 제목 보면요. 6명 10시도 풀리나 정부 조기 완화 검토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 8명 11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기사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고요. 이르면 내일 조정안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적 모임 인원 8명, 영업 제한 시간 11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다른 신문 기사를 보면 뭐 자정 12시까지도 완화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확진자 억제보다는 중증, 사망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방역 당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셈이 되겠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진단 검사부터 이제 방역 수치까지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좀 혼란스럽기는 한데 큰 위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 텐데 이제 내일 사전 투표잖아요. 코로나19 그렇죠. 확진자가 뭐 20만 명 넘게 나오는 상황이라서 확진자 어떻게 투표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저희가 어제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너무나 혼란스럽다 보니까 오늘도 다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먼저 사전투표부터 보면요.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확진자와 격리자는 이틀째인 5일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를 하시고요. 내일 4일은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5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이 되는데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1시간 안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해서 좀 촉박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전투표는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서도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머무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본 투표일인 9일도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된다는 내용 담고 있고요.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도착 시간 기준인 거지 투표를 7시 30분 안에 마쳐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7시 30분 전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시간 제한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방침입니다. 최근에 확진 규모가 상당히 커지면서 과연 수월하게 이루어질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관리가 꼭 철저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이제 사전 투표가 내일 시작되니까 정치권이 아마 가장 바빠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야권 단일화도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전 투표를 놓고 지금 정치권의 셈법도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사전 투표에 많이 나서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앵커님도 혹시 투표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저도 사전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본투표 날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사전 투표를 먼저 할 것이다라는 유권자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투표를 하고 안전하게 투표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양강 후보들 모두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번 대선에서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할지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정당마다 유불리를 따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등 모두 다 사전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사전 투표율 최고치를 보면 지난 21대 총선 때 26.69%였는데 이번에는 30%를 넘지 않을까 여야 관계자들이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MZ세대는 다르네. 구급 공시가 시들하다. 이게 한때 저희가 구급 공무원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경쟁률도 역대급이다. 이런 소식 많이 전했는데 그거랑 좀 반대되는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역대 경쟁률을 비교해서 최근에 공무원 선호도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진행했던 구급 공무원 원서 접수에 총 16만 5천여 명이 지원했다고 하는데 경쟁률로 보면 29.2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높네요. 한 5천여 명 정도 선발을 하는데 작년에 비슷한 인원을 선발할 당시에 19만 8천여 명이 지원했던 거와 비교하면 한 3만 명 정도 떨어진 거고요. 경쟁률도 당시에는 35대 1. 이번에는 29.2대 1이니까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는 선발 인원에도 영향을 받고요. 또 특히나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허수 지원자가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도 같이 실려 있긴 했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5급이나 7급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9급 공무원 경쟁률이 더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관계자 인터뷰를 보면 공무원에 합격하고도 퇴사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MZ세대가 이전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통계청이 작년 11월에 발표한 직장 선호도 조사를 보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이 1위 자리를 내줬다고 하는데 그 1위에 대기업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대기업이 문을 조금 더 활짝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볼 텐데 이게 지금 취준생이 가고 싶은 직장을 대기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좀 면접 방식도 많이 달라지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2차 혹은 3차에 걸쳐서 면접을 보고 입사를 했다면 예. 지금은 AI 면접이라고 해서요. 비대면으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서 컴퓨터 앞에서 면접을 보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취준생의 이동 시간도 줄여주고 뭐 메이크업이나 의상 같은 데 드는 비용 부담 같은 거를 줄여줄 수 있다면서 여러 기업들이 도입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AI 면접을 실제로 본 주위 취준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실제 면접과 비교해서 만약에 떨어진 경우에 이거 왜 떨어졌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방의 표정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AI 면접에서 고득점할 수 있는 무언가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뭐 예를 들어서 한쪽 입꼬리만 올리면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보인다라고 해서 감점이 된다던가 예. 아니면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뻔뻔하고 크게 목소리를 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무근의 불확실한 정보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취업이 간절한 취준생들은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고자 이런 팁을 주는 학원을 향한다고 하는데요. AI 면접에 대비하기 위한 수업이 고가에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수업들은 일반 면접 대비 수업들보다 더 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준생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였고요. 예. 이제는 기업들도 이 AI 면접이 기대보다 변별력이 크지 않다면서 폐지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논란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한번 경험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